저희가 2부에서 다룰 감독님은 바로 데이비드 린치 형님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엄숙하게 시작하니까 진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제가 이번에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을, 이 형님을 수식어를 뭘 쓸까 고민하는데 떠오르질 않아서 그냥 미친형 데이비드 린치 아니면 변태린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전제를 깔고 들어가자면은 데이비드 린치한테는 린치만의 그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예술 작품이 아니고 제품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는데, 확실히 린치는 다른 뭔가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크로넨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영화는 린치 영화만큼 어렵지는 않다. 예. 아마 크래시였나 뭐 무슨 영화에서 DVD 코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령 저는 한국 감독들 중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취향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봤거든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김기덕 감독이 아니면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 홍상수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술가는 뭔가 다른 걸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크로넨버그 형님하고 데이비드 린치 형님하고 비슷한 지점도 있어요, 둘이. 그래서 저는 크로넨버그 형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난해한 영화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영화가 점점 더 난해한 길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크로넨버그 영화나 최근에 린치 영화를 보면은 예. 그게 노세에서 그럴까 아니면 생각이 더 깊어져서 그럴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린치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했고 그 다음에 매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시간을 버리기 싫다는 태도거든요. 칸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에 다룬 영화 중에 한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데이비드 린치 1946년생입니다. 어머나 만 70세시네 벌써 이 형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이 형님. 근데 헤어스타일은 점점 더 이상해지시고 몬타나주 미줄라에서 태어나셨네요. 아버지는 한국으로 따지면 농업부에 해당하는 관리셨고 조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영어 과외교사. 임업시험장 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상은 19세기에서 핀란드에서 이주를 온 이주민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장로교 집안이래요. 장로교, 그러니까 개신교 집안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 이사를 무척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정규 교육보다는 미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스턴의 스쿨 오브 더 뮤지엄 오브 파인 아츠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이때 룸메이트가 제이 가이스 밴드 아시죠? 제이 가이스 밴드. 거기에 리드 보컬 피터 울프였다고 하네요. 예. 하지만 학교는 1년 만에 때려쳤대요. 스파이크 리도 때려치고 보면은 참 그 위대한 낸 잘 나가는 감독은 중간에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저도 하면 학교 때려쳤습니다. 그러니까 팀 버튼은 졸업은 했다. 팀 버튼은 카라츠를 졸업은 하고 대신 디즈니 다니다 잘렸지. 뭔가가 체제를 거부하고 기성에 이렇게 정립된 거를 거부하는 반항아적 것이 필요합니다. 린치 형님이 그만둔 이유는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나한테 영감을 주질 않아서. 영감. 우리가 린치 영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인스피레이션. 영감 왜 불러? 이때 영감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농담을 할까 말까 나 아유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썰렁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해요, 파고님. 이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잭 피스크라고 이레이저 헤드나 이후의 영화에도 출연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술 감독입니다. 아하. 그 테렌스 멜릭의 황무지, 브라이언드 팔마의 캐리,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의 이레이저 헤드까지 미술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 정도는 메이저인데 거의. 사실 이 양반은 이후에 여배우의 남편으로 더 유명해지는데 그 여배우는 바로 캐리에 출연했던 시시 스페이색입니다.
시시 스파이색은 드팔마 형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뭐 드팔마님이 건드린 여자 배우가 한둘이어야죠. 그러니까 미술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거 보면. 그래서 잭 피스크와 함께 유럽 여행 계획, 내 영감을 얻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겠다. 아하. 라고 린치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15일 만에 돌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의지박약. 그 이후에 잭 피스크의 조언에 따라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서 펜실베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한 여학생을 만납니다. 바로 패기 리베이. 그리고 사실은 애를 먼저 가졌어요. 속도 위반을 한 거죠. 속도 위반을 했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67년에 이 둘 사이에 생긴 아이가 바로 제니퍼 린치. 제니퍼 린치. 카머스가 67년에 결혼했다고요? 예. 만 21살 때 예, 애를 굉장히 낳았다는 어렸을 얘기인데,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야, 애가 애를 낳았으니 예.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어찌 보면 이런 제가 그 데뷔작을 만들기 전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비 린치 영화 할 때 우리가 난해하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데이비 린치는 자기 영화를 해석을 해주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가 살아온 길, 그렇습니다. 혹은 그가 바라본 것들을 우리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 영화든지 간에 감독의 인생관이라든가 인생사가 어느 정도는 영화에 투영되기 마련이고요. 특히 아까 잘 만든 영화라면 더욱 아, 그렇죠. 그럼요. 제임스 카메론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들이 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것이고, 김기덕 감독은 뭐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 기지촌에서 태어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미군 병사와 한국 그 직업 여성들의 관계 현장을 수시로 보고 자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 영화를 보면은 여성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묘사가 됩니다. 성녀 아니면 장녀로. 네, 그게 자기 인생관 영화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린치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텍스트든 그 환경과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동두천은 안 살았고 서울의 강북에 살았는데 제 친구 중에 동두천 의정부에서 온 친구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도 제가 그 파고님의 성장 배경을 유추했듯이 제 친구 중에 정말 의정부과 동두천에서 여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갑자기 제가 이제 깜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야, 너 깜 그거 봤냐? 야, 우리 여관에 미군 깜이 와가지고 그 누나들이랑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야, 진짜 커. 이런 얘기를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듣고 그 충격과 호기심, 정말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의정부나 동두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그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는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들었을 뿐이에요. 예. 맨날 다 자기 얘기 가지고 들었다. 아이, 참만 나는 그래서 종암동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예. 린치 부부는 원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예. 마지못해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제대로 된 가정과 집을 구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페어몬트로 이사를 갔는데 예. 돈이 정말 없었대요. 예. 사실 이 중산층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린치 자체는. 근데 부모한테 크게 네.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영화 제작할 때도 실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영화 제작비를 냈거든요. 예. 사고는 쳤지만 나름대로 독립심이 있는 청년이었네. 이 페어몬트로 이사를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기 위해 범죄 우발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데뷔작인 이레이즈에 나오는 그 꿀꿀한 환경이 바로 그런 자기 생활 환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이레이저 헤드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동네가 얼마나 범죄가 끊이질 않았냐면 어린 애들이 맨날 총 맞아 죽고 이 부부도 예. 강도를 몇 번 당했대요. 집에.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그리고 자동차를 도둑 맞기도 했고 그래서 데이비 린치는 내 영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다. 그러네. 실제 데이비 린치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악몽 같은 시절이었던 거죠. 저런. 사랑을 나눴는데 원하지 않던 애가 생겼고 이 애를 책임지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니까 또 책임지기 위해
이사를 갔는데 꿀꿀한 거기는 동네 정말 살고. 예, 예. 완전 할렘가였던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67년 대학에서 그는 첫 번째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식스맨 게팅 식 가로 열고 식스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단편 영화는 유튜브에서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제작비 200불짜리입니다. 200불. 근데 200불하면 뭐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데이비드 린치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이 영화를 지금 유튜브에서 감상이 가능하신데 데이비드 린치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용한 일종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아하. 그리고 그림 화가였으니까. 이 그림체를 보면 데이비드 린치의 결국 정신적 스승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림체만 봐도 누굴까요? 바로 이 호러 문학이나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심지어 HR 기거가 표절까지 했다고 이른다 프란시스 베이컨.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예,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톤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영화가 그래요. 영화 내내 사이렌벨이 막 울리고 예. 6명의 사람이 구토를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제목이 식스맨 게팅 식 가로 열고 식스타임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짧은 영상이 6번 반복이 돼요. 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계속 토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편 영화조차도 아주 비참했던 필라델피아 시절의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미국 건기 초창기만 해도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몸담았던 미국의 어떤 씨앗과 같은 우리나라 따지면은 왕건의 개성 아니면은 이성기의 한양 같은 그런 필라델피아가 이 시기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다니 참 예. 그러네요.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뭐 로키를 탄생시켰으니 예. 하여튼 이후에 몇 편의 단편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이 단편 영화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예. 그리고 71년에 LA로 드디어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는데 바로 AFI. 스탠링은 잘 아실 거예요.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의 약자고요. 예. 일종의 국립 영화 교육기관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국의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AFI를 벤치마킹해서 그렇죠. 만든 거고요. 뭐 굉장히 명문이에요. 일본의 필름 스쿨 아니 미국의 필름 스쿨이 많이 있지만 AFI는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미국 영화인 협회에서 미국 내 영화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 교육기관이다 보니까는 입학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외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학 자체가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몇 년 한 10몇 년 전, 20년 전부터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촬영 감독 중에서도 AFI를 나온 사람이 있고 뭐 제작한 사람 중에 AF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일설에면은 자기 AFI에 가서 한국에서 굉장히 자기가 작업을 많이 했다고 뻥을 쳐서 AFI에 들어갔다가 개판 친 바람에 다음부터는 AFI에서 한국 사람을 안 받는다라는 뭐 괴소문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 사람으로 가고 싶어하는 영화학교고 그 존 맥로튼이나 다이아드 만든 그 누구죠 감독? 다이아드요? 좀 맥티언. 존 맥티언도 티어나. AFI 출신이에요. 예. 하여튼 이 AFI에서 데이비드 린치에게 많은 지원을 할 테니 영화를 만들어라. 바로 지금 우리나라 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데뷔작을 지원을 하면서 저예산 장편 영화가 나오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는 영화 제작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 하지만 이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5년이란 세월이 5년. 걸리죠. 그렇지. 바로 그것이 제목이 지옥의 대가리. 이레이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옥의 대가리고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지옥의 대가리지만 우리 옛날 연필에는 보면은 끝부분에 그 지우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레이저 헤드인 거죠. 예. 보통 연필 지우개라고. 예. 연필 지우개. 예. 우리나라가 훨씬 좀 예. 점잖구만. 보통 그거를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엉덩이 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머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예. 위에 있으니까 업이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뾰족하게 깎인 부분이 머리라고 그러니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미라고. 하다 보면 스스로 우리 관점의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 쟤 좀 미친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77년도 작품이 바로 이레이저 헤드. 예. 전설적인 컬트 영화이자 사실상 컬트 영화의 효시 그렇죠. 같은 예. 작품인 거죠. 여러분 다 옛날에 한번 보셨겠지만 예. 이번에 다시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레이저 헤드? 제가 이 영화를 19살 땐가 프랑스 문화원에서 처음 봤었는데 아니 그런 기특한 짓을 했단 말이야? 네, 그 프랑스 문화원 매주 갔었습니다. 그래요. 영화를 보다가 한 30분 보다가 잤습니다.
부산의 프랑스 문화원을 갔다 네. 온 거예요. 야 대단한 영화 청년이었네. 그런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거 지루할 틈이 너무 없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한참 90년대 영화 많이 보러 다닐 때 왜 우리가 시네마테크 갈 때 입문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시계테오 오렌지, 그렇죠. 살로 소돔의 120일. 그런 고달의 영화들.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레이저 헤드죠. 이레이지헤드 정도는 봐줘야지 어디 가서 영화에 낀다고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 그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은 영화 중에 하나가 기본 독서랑에 해당하는 예, 영화고 이레이저 헤드였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6년 키노에다가 호러 영화 특집을 연재했을 때 그때 우리 표지였죠. 예, 정성일 편집장님께서 이레이저헤드를 표지로 해가지고 아주 또 강렬한 인상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레이저 헤드 스토리 요약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하라고? 또 한 남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애도 아닌 웬 남자의 어디선가 임신한 애를 낳았는데 그렇죠. 그 아이가 이 영화라고 하기에도 애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인지 뭐 인간의 악의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기형이 심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롯의 개연성, 논리적 영화성 하나도 없는 그냥 상황상의 기괴한 상황이 연속되는 뭐 그런 영화예요. 코바 스토리 요약 안 되시잖아요. 거기 예. 설정만 내가 얘기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간략하게 묘사를 하자면 예. 첫 장면은 명백하게 어떤 임신에 대한 은유 같더라고요. 그 뱀도 아니고 무슨 정자 예. 정충을 형상화. 뭐, 예, 정자의 묘 형상인 것 같은 뭔가 괴물체가 어떤 홀에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 좀 명백하게 임신에 대한 묘사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헨리가 여자친구 부모님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되죠. 너 내 딸이랑 잤어 안 잤어? 하고 나서 바로 이 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메리 엑스라는 그 여인과 임신한 생명체, 사람은 아니고 괴물같이 생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임신했다가 아니라 이미 애를 낳았다. 아, 애를 애를 낳았다. 낳았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뭐 개연성 없다라는 게 야, 네 애는 아니지만 그냥 너는 우리 딸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은 그러죠 뭐. 니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대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예, 맥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냥 헨리가 예. 낳은 애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하게 네, 처리돼 모호하게 있어서 처리하긴 했는데. 예, 이제 사실은 그거를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어떻게 하여튼 그 메리 엑스라는 여인과 그 메리 엑스가 낳은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데 또 그냥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지 뭐. 예. 그 생명체 뭐 아기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어린 생명체가 또 울음소리가 약간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야 그렇죠.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데이비드 린치의 개인사를 언급하셨겠습니다만은 21살에 애를 낳는다라는 게 이레이저를 내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젊은 내지는 어린 린치한테 그렇게 공포였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린치 형님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기를 해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겠지. 자기 자식이 그렇게 괴물처럼 보이진 않았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 자식을 괴물로 보는 그 남자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공포감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이비드 린치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투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예. 이번에 저희가 데이비드 린치 형님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역시 찾았는데 국내에 예.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의 영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데 어쨌든 데이비드 린치가 쓰신 수필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데이비드 린치의 빨간 네, 방인가요? 빨간 방이라는 네. 책이 있어서 뭐 저도 읽어보고 닥터님도 읽어봤는데 역시나 그 책에도 그냥, 영어 그냥 수필집이잖아요. 예, 뭐 수필집 내지는 명상에 관한 예. 자기 태도를 밝힌 책인데 명쾌한 설명이 없죠. 굉장히 인상적인 음. 챕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에 관한. 자기는 영화에 대해서 어디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설명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 영화를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시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셔라. 여러분이 내 영화에 관해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때 느껴지는 직관. 그것이 바로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말이 일리가 하더라고요.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비드 린치를 다루는 걸 좀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논리보다는 직관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또 어디 가서 욕먹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그 문구를
읽고 나서 용기를 얻었군요. 데이비드 린치를 말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일 텐데 그걸 예. 논리적으로 객관화시키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린치 영화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데이비드 린치가 거의- 예. 대부분의 영화들이 사실은 자신의 직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린치가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무슨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읽었던 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자신의 그거를 반추시켜서 영화를 이해하는 거 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이 영화에 대한 그렇지. 당신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도롭스키도 그렇고 타르코프스키도 그렇고 그냥 보고 그냥 와닿는 것. 예. 그게 1차적으로 와닿는 게 일단 그거 가장 자기한테 맞는 해석인 거죠. 사실 오늘 다룰 네편 영화 중에서 가장 그 데뷔작이기도 하지만 이 이레이저드가 가장 플롯 파괴적이고 그렇죠. 비논리적인 영화이긴 한데 그게 이상하지는 않은 게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화 청년으로서의 데이비드 린치가 아직 야심만만할 때 영화 매체 자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영화라는 장치 내지는 매체가 나왔을 때 약 100년쯤 전입니다만은 이 예술가들이 내지는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멜리에스는 자기의 주특기이던 마술로 그걸 풀었고 리메리 형제는 기술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록을 만들었죠. 예, 기록이고 냉정하게 과학적인 태도로 만들었듯이 각자 자기의 어떤 예술적 베이스라든가 기존의 베이스에 따라서 영화를 다루었고 그것이 초기 영화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저걸 줬잖아요. 그게 린치한테 딱히 영감을 줬다라는 게 린치 영화를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묻어나오는 게 루이스 베니엘이라든가 뭐 달리의 영향도 나오고 뭐 독일 초연실지 영화의 흔적도 나오고 그거 공통점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를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결국 린치한테 영화는 이미지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영화 작가들이 장 르누아르도 그렇고 알다시피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인가 손자 아니겠습니까? 예. 영화라는 매체가 나왔을 때 스토리텔링에 의존한 매체들 그전에 많이 있는데 연극, 뭐 뮤지컬, 뭐 소설 왜 영화까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보진 고인 영화 작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 스토리텔링이 또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회귀 내지는 결합을 했는데 린치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데뷔작을 찍었지만 영화 매체의 본질적인 탐험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평가할 만하다는 거죠. 나중에 블루벨벳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린치의 영화는 이전 영화들이 회화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미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렇죠. 린치는 이미지의 움직임을 갖고 와서 회화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린치의 책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초기에 나는 글을 쓰는데 젬병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확장시켜 보면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는 재능이 사실은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걸 수도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화가가 사실 네. 그림 잘 그리면 되는 거지 논리적인 글을 잘 쓸 필요는 없거든요. 린치는 미술 전공이기도 했지만 영화적인 화가라고 보면은 뭐 파고님 해석이 딱 들어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레이저 헤드 같은 어떻게? 경우는요. 영화 제작까지 하는데 5년이 걸린 작품이잖아요. 네. 5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계속해서 돈이 떨어지면 또 모아서 찍고 돈이 떨어지면 또 모아서 또 찍고 그런 필름들을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모아 만든 영화인데 그게 하나의 제대로 된 정상된 내러티브를 갖고 이어진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병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리차드 리클레이터 다뤘어. 12년 동안 만들어도 그렇게 나와. 그건 12년 동안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만든 거고 맞아요. 이레이저 헤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거는 어쩔 알 수 수가 없이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지. 그건 알 수가 그러니까 없죠. 저는 제 말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의 향연인 어떠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부분적으로 거죠.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이레이저 헤드가 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결핍 때문에 나왔을 예, 거다라는 병자님의 해석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악정고트 하면서 영화를 찍은 게 영화를 찍기 위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린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신문 배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문 배달해서 일주일에 50불 벌면 예. 그거 가지고 야 와서 또 한 씬 찍자 이렇게 찍고 예, 예. 그렇게 정말 영화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 그 배우가 누구지요? 잭 랜스. 잭 랜스. 잭 랜스가 샘 오, 해밍턴 예. 아니었어? 잭 랜스. 그러니까 진짜 5년 여러분 예.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조크는 샘 해밍턴의 살 빠졌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크가 예. 웃겨야 조크지. 아무튼간에 이 배우가 그 헤어스타일 희한하고 번개맞은 헤어스타일을 5년 동안 4년 계속 동안 예, 계속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린치가 데뷔작을 찍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린치만테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 그렇죠. 알다시피 그 이블 데드를 찍을 때 샘 레이미가 거의 앵벌의 수준으로 다녔다라는 거는 다 알려진 일이라고. 저 타란티노 같은 경우도 제작비가 없으니까 일단 시나리오 팔아가지고 종잣돈 생기면 그걸로 찍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화 감독은 말이죠. 특히 초기에는 그만큼 찍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야 돼요. 예. 우유 배달을 할 정도로 집에는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보채고 와이프는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바가지를 긁어도 나는 영화를 찍고 싶어라는 그 욕구가 그만큼 강하고 이렇게 힘들게 찍는 게 맞는데 사실 여기서 살짝 한국 영화 환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요즘 최근에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영화 감독 중에 하나는 영화를 찍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도 저 유명한 감독 누구처럼 돼야지 부와 명예를 거머줘야지 라는 환경 속에서 초기부터 자꾸 환경을 탓해. 예. 왜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내가 영화 찍는데 이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놈들에게 야 린치하고 자식아 그 샘 레이미부터 봐 자식아 네가 샘 레이미보다 지금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레이저 헤드를 우리가 읽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주류적인 해석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데이비드 린치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 공포감이 그대로 영화에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렵죠. 가장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온 것에 대한 공포감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저는 그러다 준비가 예. 되고 30살 넘어서 애를 낳는데도 두려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괴물처럼 형상화되고 아내와는 소원해지고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이 영화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 그쵸. 저희의 입장은 아니지만 좀 공통되게 언급되는 해석이 부분입니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스탠리 형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뭐냐면 성불구에 대한 공포라고 읽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이게 정말 그 아이가 내 아이인가 그런 그 영화 속의 설정이 있잖아요. 예. 영화 속의 설정은 명백하게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 그 이레이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린치 영화 일관되게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불구 내지는 뭐 거세공포 내지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또는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붉은 방 이런 거 자체가 뭐 자궁 회귀 본능 어떤 모성에 대해서 바라지만 두려워하는 이런 것 등등이 다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레이저에서 처음 나타났을 뿐이지 다른 영화에도 계속 이어는 진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영화 4편 보면서 다행스러웠던 게 요 4편에는 아직까지 비슷한 이미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붉은 방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레이저 헤드를 보면 딱 처음에 오프닝이 시작되면 정자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미지가 온몸에 부스럼이 난 남성이 기관차를 출발시키는 이미지. 레버를 당기면서 레버를 당기는 기관차를 할 수는 예. 없는데 아니, 뭔가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공장 이미지보다 그 레버 3개는 거의 기관차나 아니면 우리가 중장비의 레버하고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의 비슷하거든요.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어떤 그 공장을 가동하는 레버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엔딩에 가면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레버를 당겨서 이걸 기관차든 기계 장치든 이걸 멈추게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보세요, 닥터님은?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든 나의 삶이 작동을 시작하면 이게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헨리가 죽은 이유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 이름이 맨 인 더 플래닛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 처음에 헨리가 등장할 때 행성 같은 것과 얼굴이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저는 결국은 헨리의 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행성을 작동하고 있는 조종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는 레버를 당김으로써 헨리의 고난이 시작되고 헨리의 고난이 끝났을 때 그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적인 초월자라고 설정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삶이 시작되면 이건
자신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운명론적인 것도 있고. 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누군가는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대적인 초월자로 익힐 수도 있는 캐릭터가 멋있거나 천상이 있거나 빛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우통도 벗고 삐짝 꼴고 얼굴에 뭐 온몸에 온몸에 부스럼도 나고 부스럼이 있고. 굉장히 꼬질꼬질한. 야,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거를 연기한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한 그 CC 스페이스의 남편이에요. 잭 비스크. 아, 미술 감독이 예. 항상 저예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스태프들의 캐릭터 참여가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인데 뭔가요? 뭐냐면 데이비드 린치가 이 영화를 통해 감정을 투여한 대상은 주인공 헨리가 아니라 그 아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헨리는 바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한 예. 캐릭터라고 읽는 거죠. 그러면은 린치가 자연인으로서 느꼈을 어떤 그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저런 거거든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과 함께 또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감성적인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지적으로 일관화하는 방법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라든가 저 아이는 괴물이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까지 돌봐야 되지 필요가 없어라고 인지를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작동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아이를 괴물로 묘사했던 걸로 나타났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겠다는 그게 아니고 그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해석인 거고 마지막 예. 해석은 뭐냐면은 음. 데이비드 린치는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리고 아니라 스스로를 괴물로 예. 생각한다. 내 아버지는 예.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예. 오디푸스 컴플렉스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이 다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가만있어 봐. 딱 이 영화를 만들었을 나이가 그러니까 만 30세에 개봉을 했고 만 25세부터 29세까지 이 영화를 찍었군요. 예. 아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렸을 때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솔로인 그 자기 친구들은 그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데 자기는 뭔가 육아와 가사와 이 가정의 양육에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식 그런 인식이 생각해보면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네. 그 부모님들이 공무원에다 가정교사였고 중산층일 텐데 순간층일 텐데. 물론 뭐 미국 사회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찢어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경제적 도움을 안 준 부분이 이렇게 투영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줬는지 뭐 린치가 요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아까 잠깐 데이비드 린치의 그 기벽의 설명도 했지만은 수십 년 동안 항상 목까지 셔터 단추로 꽉 채운 상태로 아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은 자리에 그러네. 앉아서 똑같은 메뉴를 먹는 사람이 본 세상이라는 거예요.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네 한마디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헨리의 직업이 인쇄공으로 나오는데 비록 인쇄공. 인쇄공. 데이비드 예. 린치가 신문 배달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예. 하지만 인쇄공이라는 게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텍스트를 그렇습니다. 무한정 복제하는 그렇습니다. 직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는 미국도 식자했을 때일 거 아니에요. 활자를 골라서 예. 활판 인쇄했을 때일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삶 자체가 이 데이비드 린치한테는 무한히 반복되는 악몽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영화 자체도 굉장히 악몽처럼 나오는 예. 거고. 그리고 좀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데이비드 린치 사진들 딱 보면은 헨리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똑같이 머리 생긴 게 스타일도 아니라 점점 헤어 스타일을 예. 일부러 그렇게 예. 하고 있죠. 더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고 예. 샘 해밍턴이라니까 왜들 그러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또 하나 그 이렇게 볼 이렇게 튀어나온 캐릭터 있잖아요. 여자 캐릭터. 사실 걸 인저 아니, 레디에이터 레이드 인 더 레디에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 여인이 보면 그 벌레 같은 것들 예. 이렇게 밟아 죽이잖아요. 예. 이 장면은 명백하게 어떤 결합을 거부하는 여인. 그러니까 결합은 하더라도 또 임신의 상태를 거부하는 여인의 형상화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섹스는 하되 수태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어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모든 게 좋아.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이 헨리의 어떤 환상 속의 여인처럼 묘사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현실의 여인은 애를 가지고 어느 날 데리고 왔어. 근데 내 꿈속의 여인은 자기한테 접근하는 정충처럼 은유되는 벌레들을 밟아 죽여. 이거 자체가 데이비드 린치의 어느 그 가정생활, 원하지 않던 아이들을 갖게 된 거에 대한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또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까 말했던 환상 속의 여인이잖아요. 네. 환상 속의 여인이 천국은 모든 게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정충을 밟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인 욕구를 완전 욕구를 거세하고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데이비드 린치 스스로의 그런 내부의 강박관념이 표상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고 굉장히 봅니다. 창의적인 해석이지만 동의하기는 힘든 해석인데 저는 아까 지금도 뭐 박원님이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해줬는데 저는 관점이라기보다 린치가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 그냥 추론을 해보자면은 생활 속에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를 결국은 자기가 영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데이비드 린치가 예술가였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걸 영화적으로 표현한 걸로 그쳤지 이 예술가가 아니었으면은 첫 번째 도망쳤거나 두 번째 자기 가족을 상대로 나쁜 짓을 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나마 예술가이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슷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유명한 모 감독이 저 친구는 감독이 됐으니까 참 다행이지. 만약에 사인이었으면 일반이었으면 연쇄살인마가 되거나 사이코패스가 됐을 거야라고 그 사람과 일했던 사람이 직접 나한테 해준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감독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아니 그냥 이 영화는 우리 데이비드 린치 형님의 조언에 따르자고요. 혹은 데이비드 린치가 난 정말 세상에서 기괴한 장면들만 다 모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예. 그러니까 왜 또 그런 기괴한 장면 예. 모으고 싶은지 그 심리가 이해가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진중권 선생 평을 읽어보니까 린치는 영화를 찍기보다는 설치 예술을 한 것이라고. 그렇죠. 예. 중권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말을 했어요. 예. 아유 정말 모르는 게 진중권 없으시죠. 진중권 씨가 신의 21에 쓴 거 있는데 저 그걸 굉장히 훌륭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적 설치 예술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니까는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같은 학번이거든. 그럼 뭐 그래도 되는 거지 뭐. 진중권 씨가 린치에 대해서 그런 글을 했다. 다른 영화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공감하지 못하는 글이 많았는데 그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미학자가 쓴 딱 미학자가 예. 쓰는 글이고요. 예. 진중권마저 예. 중고 형님마저도 예. 그 글에서 예. 해석은 못해. 원래 해석하려고 만든 영화가 예. 아니니까. 예. 어쨌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데이비드 린치가 자기 그 당시까지의 삶 자체를 굉장히 악몽처럼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마지막에 자기 머리 자체를 지우개로 뽑아서 이것 자체를 예. 지워버리고 싶다는 느낌도 그렇죠. 듭니다. 이레이저 헤드는 지우개 끝에 달린 지우개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머리를 지우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그리고 얘기는, 이 머리를 지운다라는 얘기들은 이후에 데이비드 린치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편입니다. 그 얘기를 좀 확대 해석하자면은 그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방황의 시기와 스트레스와 고민할 때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소칭 뭐 담배빵이라고도 하고 면도빵이라고도 했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줌으로써 편타수행인가? 어쨌든 데이비드 린치도 약간 그런 영화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를 투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머리를 갈아서 지우개로 만드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쓴 메모 중에 하나에 보면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5년이나 걸친 세월 동안에 돈 생기면 조금 찍고 돈 생기면 조금 찍고 돈 생기면 조금 찍고 그걸 모아서 만든 영화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못 찍었을 거야. 조금씩밖에. 그러니까 그 찍던 순간순간에 그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설치 미술가고 순간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망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찍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때 떠오른 이미지를 망상 가지고 또 한번 쭉 찍고 그거를 쫙 연결해 붙여놓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온 게 아닐까. 동의하고요. 그만큼 이레이저헤드가 당시에 암울했던 린치한테는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데이비드 린치의 그 빨간 책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빨간 방이요. 빨간 방. 빨간 책이라죠. 빨간 책. 빨간 책을 아는 세대들 참 반가워라. 데이비드 린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식의 그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헨리가 문 밖에 있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그가 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네.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리고 아까 병장님이 얘기한 이사의 볼블록한 여자가 예. 정자드 형태의 밟아. 밟아 터뜨린 걸 그 성욕의 억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장님 예. 그렇게 성욕의 얘기했죠. 자체를 없애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 근데 그 비슷한 장면이 헨리가 앞집 여자하고 한번 잔 다음에 예. 다시 그걸 해보려고 할 때 애가
굉장히 비웃지 않습니까? 그치, 예. 예, 굉장히 비웃으면서 결국 이 비웃음 때문에 헨리가 아기의 배를 가르죠. 예. 배를 싼 천을 가르게 예. 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한 말이죠. 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조명이라든가 뭐 특수 효과 등 예. 이제 부족한 상황하긴 했을 텐데, 저는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에 따르면은 기술적 성취도가 높은 편이다. 그럼요. 라는 네. 생각을 들고 결국은 이제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 라는 예.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레이저헤드를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희 영화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요. 예. 자기가 본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미없을까봐 그렇죠. 옆으로 제쳐놓지 말고 한 번쯤 재밌어요. 예,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예, 재밌습니다. 예, 예, 예.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이고. 사실은 이거 다시 어떻게 보나. 그렇게 힘들었던 그랬는데, 영화를. 예. 근데 이분이 술술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영화가. 예. 어쩌면 이 영화 제목인 이레이저 헤드라는 게 헤드라고 하는 거 머리라는 게 상당히 이성이잖아요. 이 영화를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성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보는 순간에 감성으로만 느껴라라고 하는 데이비드 린치의 주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순간 드네요. 예. 직관의 영화. 예,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첫 개봉했을 땐 처참했지만 예. 곧 전설이 됐죠. 그렇죠. 이유는 이 영화를 굉장히 눈여겨봤던 배급하는 배급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좀 까먹었네요. 이 양반이 바로 조도롭스키의 엘포토를 심야 영화의 왕으로 만들었던 양반이 바로 엘토포와 같이 심야 영화 상영의 그렇죠.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영화가 바로 이레이저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예. 컬트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으로 다수에게 외명받지만 소수로부터 종교적에 가까울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는 작품이라고 그렇죠. 보면은 예. 바로 이제 그 컬트 영화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작품들, 뭐 엘터포라든가 이거라든가 아니면 뭐 로케어리 픽처쇼 로케어 같은 픽처쇼, 예. 다들 당대는 인정받았지만은 항상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정신 나간 영화. 정신 나간 영화. 그리고 이레이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일관되게 그 붉은 방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린치 영화 일관되게 등장하는 서커스와 프릭쇼의 이미지가 예. 사실 그렇죠. 여기도 보여져요. 여기도 예. 마지막 그 머리가 뽑혀 나가는 장면은 계속해서 린치가 만들어내는 그 무대가 예. 와 같은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그리고, 다음 영화를 얘기할 때 이제 또 한마디로 그 겁니다만. 그로테스크함이라고 할 수 있죠. 서커스가 주는 네. 그로테스크함 그리고 같은 예, 거. 제 생각인데 여기 이 영화에 헬리가 있는 그 방 흑백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붉은색 방이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데이비드 린치 빨간 방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색감을 쓰는 것, 노랑, 빨강, 파랑 커튼에 대해서. 그래서 노랑은 깨어 있음. 그다음 빨강은 수면. 예. 그다음에 파랑은 꿈. 그렇죠. 예. 음. 그거는 아마 블루벨벳 때 좀 더 네.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는 이렇게 평단과 산업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예.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린치의 재능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패러디 영화의 황제 멜 브룩스였습니다.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지. 그래서 그에게 두 번째 영화인 두 번째 영화인 엘리펀트맨을 맡기게 됩니다. 그 멜 브룩스 자체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감독이자 제작자이지만 사실 멜 브룩스가 활동했던 그 기반은 약간 유럽 쪽하고도 관계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미국에서 분명히 영화를 만들어 개봉을 했는데 멜 브룩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산업적 기반이 또는 멜 브룩스 영화를 또 유럽에서도 인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 제작을 맡았던 멜 브룩스는 이제 미국 사람이지만 엘리펀트맨은 사실 대부분의 배우가 영국 사람이고 로케이션도 일단 이 사례가 영국 사례 런던이고 그래서 뭐랄까 유럽이 사랑하는 미국 감독으로서 린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든 게 엘리펀트맨이죠. 예. 엘리펀트맨 발음 잘 안 되네요. 예, 1980년도작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다발성 신경섬유 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아주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인물입니다. 예. 존 메리. 넬리. 기형하죠. 굉장히 외모가 흉측한데 뭐라 그럴까? 예.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덩어리? 그러니까 초대자로. 종양 같은 종양 덩어리가 예. 온몸을 뒤덮고 있고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기형 중에서도 예. 선천적 기형, 그러니까 유전적 기형으로는
역사상 가장 심한 경우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섬유 종양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희귀병이었죠. 예. 그 존 메릭을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존 메릭은 서커스단에서 사실 프릭쇼 예. 온갖 기괴한 것들을 보여주는 뭐 이렇게 그렇지. 신체적으로 기형인 예. 사람들을 볼거리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프릭쇼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외모는 괴상하기 때문에 엘리펀트맨이라 불리는데 예. 왜 이런 엘리펀트맨 존 메릭이 태어났느냐? 음, 소문에는 음, 그의 어머니가 음, 코끼리에게 음.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아서 결국은 예,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인간과 코끼리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바로 존 메릭이라고 그 당시에는 실제 소문이 당시에 났다고 합니다. 프릭쇼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어째 인간과 코끼리가 교접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한테 공격을 당할 때 임신 4개월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병장이 설명한 대로 대중들한테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엉터리 신화를 지어내기는 했죠. 선정성으로는 예. 예. 그래서 영화에서도 실제 오프닝 장면은 괴로워하는 여인과 코끼리를 예. 예. 병치시키면서 예, 코끼리가 함께 한 장면 안에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터커트가 되면서 예. 몬타주와 이제 디벨롭이 된다. 디졸브. 디졸브를 같이 디졸브를 걸어주는데 같이 예, 쓰고 있죠. 저는 약간 유치뽕이었어요. 디졸브 오버랩. 오버랩 디졸브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예, 같은 화면 효과입니다만은 같은 걸로 보이는. 예. 아니 어차피 엘레펀트맨이 코끼리하고의 어떤 섹스를 통해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건 영화 속에서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초반 이미지를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 데이비드 린치가. 저는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은 뭐 사실 데이비드 린치의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지만 실제 존 메릭은 그 사실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존 메릭의 의식,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코끼리를 통해 이런 일을 당했고 그 결과물이 나다. 그래서 예. 항상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시죠라고 그러니까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 예. 코끼리한테 희생을 당했을 뿐. 이 영화가 사실은 놀랍게도 데이비드 린치 영화 중에 그 스트레이 스토리와 함께 가장 그 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표현주의적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초반부에 물론 중간에도 코끼리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만 엔딩에 가서는 또 이 존 윌렉의 꿈으로 연결되면서 예. 그게 상당히 뭐랄까 좀 따뜻하게 승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저 엘리펀트맨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놀라던 게 이렇게 따뜻하고 정서적인 영화였나 이게 스토리도 따라하기 쉽고 네. 엘리펀트맨은 놀랍게도 고전적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죠. 그러니까요.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도 어느 정도 충실하고 충실하고. 그래서 이 존 메릭은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평상시에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이 썼을 법한 예. 그 뭐라고 불러요? 그냥 부대짜루. 자루죠, 푸대자루 자루. 같은 걸 쓰고 있죠. 근데 이 존 메릭을 관심 깊게 지켜보는 한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꽃미남이었다. 앤소니 홉킨스가 연기하는 프레드릭 의사죠. 양들의 침묵으로만 이 배우를 기억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착할 수가.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안소니 홉킨스는 이 영화 말고도 뭐 브리지트 파라든가 많은 영화에 사실 이미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양들의 침묵 이전 영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양들의 침묵이 이상한 영화인데 그렇죠. 예.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안소니 홉킨스 이미지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는 연민과 욕망이 뒤섞인 인물이죠. 아, 나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엘리펀트맨을 보고 예. 안소니 홉킨스가 저기 놀래다가 예. 눈물을 살짝 보인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이게 경악이 지나쳐서 눈물을 흘린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건가? 전 연민이라고 봤습니다. 연민이라고 다들 보시는 건가요? 저는 판단 여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이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불행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도 아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이름은 우리가 정확히 존 메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맞는 것 실존 같습니다. 인물이니까. 예, 예. 엘리펀트만은 일종의 그를 조롱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박원님은 그 안소니 홉킨스가 발견했을 때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의사로서 정말 자기가 보지 못했던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긴 하지만 이 시기까지 이 프레드릭 의사한테는 그런 동정심과 더불어 내가 이 사람을 연구함으로써 이 업계에서 인정받아야겠다는 야심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연민과 경의가 공존하는 예, 연민과 욕망이 욕망이 공존하는 공존하는.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욕망이 잦아들고 그 연민이 커져간다고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예. 보면 이렇게 안소니 호킨스 같은 경우는 욕망을 이 윤리적 태도로 계속 그렇죠. 눌러가게 됩니다. 예.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소니 호킨스의 연기는 역시 탁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안소니 호킨스의 연기를 누르는 게 존 허트의 연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좀 해석이 다르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해석 우리 언제나 환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은 이 존 메릭을 자신의 병원으로 데리고 오죠. 병원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초반은 명백합니다. 연민보다는 이 업계에서 내가 이런 기이한 환자를 찾아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욕망이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용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플롯은 사실 이 영화에서 새로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바로 이 플롯이거든요. 언어학자가 예. 제대로 된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길거리의 여자, 꽃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뭔가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이죠. 신화이죠. 예. 이것도 보면 피그말리온 신화에 어느 정도 기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프레드릭이 바로 아까 그 욕망보다 연민이 앞서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 메릭에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혹은 사람들한테 사교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언어를 주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죠. 이 존 메릭은 이미 언어를 인지하고 능숙하게 사용까지 가능했다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읽고 쓸 수 있다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읽는 건 확실하게 읽는 게 나중에 자기 사명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영화가 좀 지난 다음이죠. 네. 그러니까 언어 사용 능력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사람의 청력, 그러니까 듣는 능력 네. 확실하게 있었을 텐데 발화하는 거는 이 사람의 구강 구조도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자기가 짐승으로 취급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은 얘가 언어 능력이 있었는데 감췄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제 배운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읽는 능력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프레드릭은 기본적으로 이 존 메릭은 사고 자체가 거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아니었던 보니 겁니다. 예. 이 사람한테 굉장히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이 그렇죠. 있었고 딱 그 시점에서 짐승처럼 됐던 존재가 맞습니다. 인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저 영국으로 따지면 이제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시기인데 18세기 19세기 말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영국의 문맹률이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세종대왕님의 덕분으로 문맹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이후부터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사실인데 어쩌면은 그 자료를 제가 1대1로 비교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문맹률이 빅토리아 시대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와중에서 글을 읽는 장애인이라니 굉장히 놀라운 설정인 거죠.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 섹스피어와 성경에까지 그러니까. 이미 능한 어. 캐릭터로 말하자면 묘사를 어느 하고 정도 있죠. 내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괴물이기 때문에 저건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존 메릭이 사실은 섹스피어와 성경을 다 읽고 인간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영화는 이 지점부터 반전이면서 영화가 저는 굉장히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플롯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안소니 호킨스가 병원장인 존 길러맨, 존 길러맨, 존 길거드, 예. 크레딧에서 존 길거드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니까 뛰든지 그 영감님의 이름은 거의 뭐 데이비드 린이라든가 정말 그렇죠. 영화의 거장 중의 작품 중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이름인데 조지왕의 광기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 돌아가셨을걸요. 지금은 돌아가셨다. 그거 찍을 때 살아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존 길거드를 설득하기 위해서 안소니 호킨스가 몇 가지 대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존 길거드가 딱 보고 원장이 보고 야 이거 그냥 나 설득시키려고 몇 가지 대사만 가르치는 거잖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잖아. 저 사람 지성이 없어 하고 돌아설 때 갑자기 성경 말씀 그러니까요.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방금도 움찔했다라는 거죠. 움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음. 사실은
이 존 메릭이 너무 사려 깊은 사람이잖아요. 젠틀맨이야. 진정한 젠틀맨으로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저는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 실화라는 점에서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인간 사회에 섞이기 예. 위해서 자기가 최소한 몸을 낮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똑같은 게 영화는 이 사람 품성 자체가 그랬다라는 그럼요. 걸 확실히 예. 주거든요. 예. 이후에 그렇게 사교성도 생기고 점점 더 이 존 메릭을 피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와 대면을 하고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연극 배우 네. 앤 벤크로프트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연기를 잘해서겠지만 예. 그 잘못도 해석되면 앤 벤크로프트도 그냥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렇죠.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로미오 줄리엣 장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게 되게 반전인 게 사실은 전 좀 노골적인 캐스팅이라고 보는 게요. 앤 뱅크로프트 하면 누가 뭐래도 미스이즈 로빈슨이잖아요. 미세스 로빈슨이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존 메릭 앞에서 좀 유혹을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일부러 키스씬 같은 거는 좀 에로틱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 미세스 로빈슨이 더스틴 호프만 앞에서 스타킹을 벗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묘한 긴장감이 있게끔 하는데 근데 미세스 로빈슨은 좀 무서웠다면 여기서는 순수하게 이 그려지는 영화에서는 역시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변태 성욕 중에 이 기이한 것에 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 닥두님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저 사드 책도 읽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밀링먼신에 꼴리고 그러지. 저는 사실은 네. 님의 해석 쪽에 보다 가까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떤 거에 어떤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상류 사회가 그존 누구였지? 앤 벤크로프트 아니, 여자 배우? 존 메릭. 존 메릭에게 메릭. 보였던 관심과 그거는 인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좋아했다기보다도 뭔가 새로운 하나의 구경거리, 호기심거리로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강합니다. 저는. 일종의 근데 특별한 영화에서는 존재. 예, 예. 특별한 존재. 그러면 예. 거기서 앤 벤크로프트가 그러니까 키스를 했던 것도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하류층이 그를 소비했던 방식은 웃음거리로 만들어 소비했다 그러면 상류층은 나는 이런 정도 사람도 포용할 정도로 내 마음이 넓어라는 관용적이다. 식으로 소비했다는 거지요. 사실상 예. 그런 소비가 예. 또 실제로 많았던 게 그 도련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난쟁이가 있습니다. 난쟁이 커플인데 이 커플은 보통 난쟁이들 나이를 먹으며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커플은 늙질 않아가지고 아주 상류층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 됐던 케이스들이 그 말씀은 이제 그런 그 장애나 기형을 그 시대의 하층 민중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었지만 예. 이른바 좀 이렇게 깨 있는 젠틀한 예. 부르주아들은 물론 마음속으로까지 사랑하지도 않더라도 뭔가 인정하고 배려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역경을 듣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기특하구나 아니, 우쭈쭈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했다라는 건가요? 나는 이런 사람도 나는 이런 포용할 사람도 수 있을 포용할 정도로 정도로 대단한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 예, 그럼 예.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현재 미국에서 인디아나를 호칭 안 씁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호칭을 쓰고 예, 예. 니거 큰일 날 얘기죠. 음.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 얘기를 쓰고 크리프트라는 거를 쩔룩거리나 병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핸디캡트라고 하다가 예, 예. 핸디캡트도 좀 뭐랄까 차별적이라고 해서 지금 disabled pers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자체도 여러분들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배려심을 막 이렇게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가 아니라 자기의 배려심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건가요? 특히 병자님은?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 정말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아니,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고 그것들이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는 그게 일정 부분 다는 아니라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개량되고 변화되면서 닥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그런 게임함을 안 했어도 그런 언어가 주는 귀약이 인식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과거의 그런 폐단을 좀 딛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처우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병자님은 그게 아니라 저는 영화 속에서 물론 상위층들을 그렇게 묘사한 지점도 있는데 앤 뱅크로프트는 그런 캐릭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앤 뱅크로프트 연기장을 동의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앤 뱅크로프트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닌 쪽에 있었다가 오히려 연민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면서 답을 찾았는데요. 병자님 말씀도 맞는 게 구분해서 보면 돼요. 네. 안소노키스는
욕망을 통해서 이용하려다가 자기가 좀 예. 깨우치는 경우고 예. 앤 벤크로프트는 완전히 헌신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인간적으로 예. 좀 심플하게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이고 병자님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죠. 여러 캐릭터들이 여러 나오고 캐릭터들이 상류층 나오고, 캐릭터들이 식사하는 장면 이런 거 식사하는 나오잖아요. 장면에서 예. 나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캐릭터도 나와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해가 가네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그런 캐릭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의 견해에서는 엠 뱅크로프트야말로 그 시초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예. 나는 그건 이런 절대 시각이야. 나는 그건 동의 못해. 뭐 돈이 안 하더라도 이건 존중합니다. 이건 그냥 제 시각인 거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영화 맨 마지막에 엠 뱅크로프트가 이제 존 멜릭을 자기 국장이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정말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사고가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지 엠 뱅크로프트가 운영하던 저 극장의 흥행 성적이 어땠을까? 누구 예. 흑인들? 아니 그가 운영하던 그 극장 그 여자가 운영하는 극장 흥행 성적이 어땠을까? 혹시 극장이 너무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를 초청함으로써 아니야. 그 뭐 나는 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뭐 논리- 하기 위함이 여-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솔직히 어느 정도는 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너무 나아간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예. 나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는 예. 쪽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왜 저러지? 예.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건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이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영화 내에서 설명이 나온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얘기하죠. 영국 최고의 배우라고. 네. 근데 흥행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흥행은 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세월을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영화를 보면 느낀 감정인데 맨 마지막 거기서 이제 그 관객들한테 소개하잖아요. 소개하죠. 그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박수를 치잖아요. 제 느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존 멜릭이 일어났을 때 사람 밑에서 박수를 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존 멜릭이 그 프릭쇼에 있어 사람들에게 보는 모습과 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거의 다르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처음 꺼냈을 때 이 여배우의 태도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일단 아니었던 거고 여배우는 안심했던. 예, 그- 안심했고 그리고 이 밑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여전히 다른 존재, 스페셜한 존재를 보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여배우는 그렇지 않다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하여튼 스토리를 좀 진행하다가 지금 병자가 얘기한 그 콘서트 장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거는 내가 그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을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예. 들으시는 분들은 참조로 설명을 하자면 스토리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왜 이런 설명이 들어가단 말이죠. 우리는 1시간 내내 스토리만 설명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스토리의 포인트의 의미를 같이 좀 부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드디어 존 메릭한테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여는 건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는 바로 의사 프레드릭과 간호사들. 그 다음부터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를 가까이 하고 어떤 이런 대여배우도 가까이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 존 메릭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사적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딱 거죠.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올 네. 것 같은 게 못돼 처먹은 것들. 진짜 못된 놈들. 그래서 존 메릭을 원래 데리고 있던 서커스단 단장도 있고 네. 또 한 명은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와서 존 메릭 방에 와서 난장 병원 직원인가? 병원의 예, 관리인이죠. 심지어 걔는 그게 잘못이란 그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서커스 단장한테 존 메릭이 납치까지 당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존 메릭을 구출해 주는 건 바로 동료 서커스 프릭들, 서커스 프릭들. 프릭스 쇼단의 동료들이 그를 구출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여배우가 바로 예. 이 존 메릭을 공연장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존 메릭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게 시선이 어찌됐든 따뜻한 박수를 네.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존 메릭이 원래는 이제 기형이기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자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목이 이렇게 벽에 물려가지고 벽에 예. 기대서 잠을 자는데 누워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딩에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예. 그 누워서 잠을 자는 보통 사람의 그 그림을 예. 보면서 그 세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 캐릭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소원은 보통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싶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소원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공연장을 가보고 싶다. 세 번째 소원이 보통 사람들처럼 누워서 자보고 싶다. 첫 번째 소원은 그 박사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원 아까 말했지 극장으로 초대를 해주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소원을 이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는 보통 사람처럼 누워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장면이 봤을 때 나오죠. 그 공연장의 장면은 내가 좀 비관적으로 보면은 좀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은 게 존 메릭에 있어서 내가 원하던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존 메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존 메릭은 그 공연에서 예, 천국을 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 태도가 그 일반 관객들의 태도를 나쁘게 예. 읽는 거가 자체가 난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존 메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위시리스트를 다 채우고 예. 더군다나 거기서 묘사된 연극이라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특수 효과도 있고 거의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에 나온 그런 이제 연극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뭐 즐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영화 속에 나오는 관객들도 보면 다 턱시도에 네. 드레스를 입은 일정 부분 네. 굉장히 비싼 티켓인 거지. 예. 일반 연극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주인공이 존 메릭이 그런 거를 봤다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하나의 욕망을 충족하면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욕망만 충족했을 뿐인데 이제 곧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 비극성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니까 거죠. 버킷리스트를 왜 작성하냐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 남은 건 뭐야? 누워서 자는 더 거. 이상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누워서 사실은 잠깐 죽는 거죠. 자살인데 예. 그런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자살을 슬프게 보거나 자살을 선택한 주인공의 행동을 비난하게는 안 되죠. 예.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포근하게 그 엄마가 부러운 듯한 그런 이미지로 여기서 엄마 이미지는 약간 그 와일드의 타트의 착한 마녀 이미지가 예. 다시 반복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주인공이 아주 자기적인 뭐 일종의 안락사라고나 할까, 자기 선택에 따라 행복한 의외로 해피엔딩이에요. 또 영화가 그러니까 물론 영화 보기에 따라서는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좋은 예. 선택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좀 줄거리가 좀 길게 이어지면 더 예. 구질구질한 예.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 서커스 단장 그렇죠. 그런 놈들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 종류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말이죠. 정말 그 서커스 단장 같은 인간을 보면은 내가 캐릭터 중에 하나 때문은 패 죽이고 나도 같이 감옥을 가거나 너랑 내가 오늘 끝장을 보자 이 개새끼하고 승부를 보고 싶은데 항상 이런 인간이 등장을 해. 물론 이제 스토리를 다룬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간 등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염전노예들. 실제로 있지. 응?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영화는 극장 개봉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일요일 밤 명화극장을 통해서 명화극장에서. 방영이 됐는데 놀라운 EBS에서 일이죠.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성우 배한성 씨가 이 존 메릭을 연기했는데 예. 어떤 인터뷰든 배한성 씨는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은 엘리펀트맨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강 구조가 기형이니까 항상 예.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발음도 그렇죠. 헛나오니까 발음을 제대로 할 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흉내내려고 알사탕 큰 거를 입에 물고 연기를 했대요. 음. 근데 국내에서 방영됐던 더빙 버전에는 마지막에 죽어가는데 원래 없었던 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원작에는 없는데 추가한 대사가 국내에서 원래는 여기서 그냥 이 존 메릭이 마지막에 그냥 누우면서 끝나잖아요. 예, 국내 예. 더빙판에는 존 메릭이 무슨 대사를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그 아니 대사가 그게 86년인가 예. 했었는데 그걸 기억한단 너무 말이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누우면서 그 노골적으로 그 대사를 해. 아마 이해 못할까봐 한 것 같은데 이젠 나도 누워서 자고 싶구나라는 대사를 그냥 해요. 예.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나이스 가이 정도의 오바는 아닌 것 예. 같은데 그 장면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오히려 정서를 좀 이렇게 채워주는 울컥했던 대사네요.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대사가 없더라고요. 나 그 장면 기억 예.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 인 더 스카이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네. 뭐 이렇게 엘리펀트맨을 그냥 놔두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은 왜냐면 인간 사회에 들어옴으로써 얘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안소니 홉킨스가 살짝 갈등을 하잖아요. 어차피 얘 약간 따뜻한 휴먼 드라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휴먼 드라마라고. 윤리적인 보는 거는 크진 않네. 예. 아니 네, 데이비드 이제- 린치 영화가 오스카에서 무슨 8개 부분 후보에 오른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여기에
다른 해석을 좀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까 말했던 이건 좀 영화에 대한 굉장히 암울한 버전인 거고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꼬여 있는 저의 심성에 반영된 버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냥 합니다. 독특한 시각이라고 하세요. 예.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저는 이걸 데이비드 린치의 그 이전에 이레이즈 헤드 영화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의 그 전에 불행했던 삶과 떼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저는 이 영화의 엘리펀트맨이 데이비드 린치 그 스스로 또는 제일 처음 만들어 자신의 첫 번째 작품 이레이즈 헤드 영화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선상에 있다. 예,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레이즈 헤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 영화가 아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해 처음엔 거의 잊혀지고 있다가 이레이즈 헤드가 예, 이레이저가 잊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어떤 컬트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뒷골목 그런 삼류극장을 통해 가지고 재발견되고 이름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그 상황이 데이비드 린치에게 그런 뒷골목의 관객들이 자신의 영화를 본 것을 그 강박증 환자가 좋아했을까? 저는 그걸 좋아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막 비참해하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봐줬기 때문에 결국은 멜 브룩스라는 어떤 직접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영화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저는 이게 이 영화의 존 멜릭의 삶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존 멜릭은 자신의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프릭쇼로 전시됐어요. 그런데 프릭쇼로 전시됐기 때문에 앤서니 홉킨스로 분한 그 의사의 눈에 띄게 된 거고 그 덕분에 아무튼 자신은 어떤 형태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용서하세요. 끼어들어서. 예, 죄송한데 이 개인적인 여정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펀트맨과 이레이즈 헤드의 연관성은 결국 두 영화를 만들었던 시기에 린치의 개인적인 여정과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보기에 데이비드 린치는 사실 영화에서 어느 대사로 나오지만은 저들에게 흔히 말하는 하루층에 하루에는 그 삼류극장의 그 관객들의 구경거리가 되든지 멜 브룩스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든지 자기 보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데이비드 린치가 그러면 그런데 예술가로서의 자기가 파퓰러해지는 거에 대한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구경거리가 될 거라면은 상류층의 구경거리가 되는 게 훨씬 안락하고 삶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마지막 거 빼고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 거 빼고는 저는 그런 비전이 이 영화에 투영된 게 아닐까라고 좀 일단 생각하는 그 편이 정도로 있습니다. 하고요. 예. 어쨌든 이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둠 실패 이후에 다시 그냥 자기 원래 개인이 작업하던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 끊은 이유 중에 하나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 강박관념은요.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생활이 안정적일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생활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 있는 거죠.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이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그냥 힘든 경험 때문에 그런 강박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이 영화는 오스카에서 8개 부문인가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인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 영화로는 정말 드물게 이후에 나올 스트레이트 스토리와 함께 고전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입니다. 얘기해서 이해할 수 있는 플롯.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간간 언급했습니다만 연기자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원작 역의 존 길거드, 그다음에 이제 의사 역의 안소니 홉킨스, 안소니 퍼킨스 아닙니다.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그다음에 앤 벤크로프트 다 조금씩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존 허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존 허트가 누군가 어떤 작품에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 허트는 여러분이 대표작을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에일리언이 최초로 사람을 몸을 뚫고 나왔던 바로 그 장면 1편에서 심장이 터져 죽는 가슴이 터져 죽는 바로 그 역할로 유명하죠. 사실은 이안 맥컬런하고 약간 헷갈린 부분도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거 말고도 존 허트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 영화를 보시는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엘리펀트맨이 말을 안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연기 자체를 네. 감상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일단 외모로 일단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으니까. 근데 점차 이제 이 엘리펀트맨 존 멜릭이 그렇죠. 예. 말을 배워가면서 인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요거 살짝 얼마 전에 그 닐 블롬캠프라는 그 멍청한 감독 녀석이 데뷔작만 잘 찍고 예. 채피에서 이 사회화와 인간화된 학습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피는 로봇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기형이긴 하지만 인간이었는데, 저는 말이죠. 이 영화 엔딩에 가면은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엘리펀트맨의 형상을 뭐 봐서 익숙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괴한 기형 안에 감추어진 존 멜릭의 감정이 읽혀질 수 있을 정도로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소름 돋았어요. 말을 점점 해나갈수록 예. 신체의 연기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존 호트. 정말 그 본격적으로 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 존재할까. 인간의 존엄성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여기 나온 배우들이 다 훌륭한 배우지만 갑 오브 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더군다나 이 영화 나올 때는 존 호트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예. 않았다고요. 에일리언 배틀크 나오는 사람이 뭐 유명했겠어. 그리고 앤 크로프트나 존 길거드나 다 쟁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마이 페어 레이디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를 배우고 나가는 과정이 약간 설정이 비슷하잖아요. 그 전에 오드리 헵번, 예. 오드리 헵번이 런던의 하류층이 쓰는 아주 천박하고 교양 없는 발음도 이상한 말을 쓰는 여자가 언어학자에 의해서 발음을 교정하고 말을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오드리 헵번이 그 영화 캐스트할 때 말이 많았거든. 왜 좀 일부러 망가졌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이효리 양이 드라마 출연했을 때 네. 얼굴이 연탄칠하고 연탄 리약감일 때 저게 무슨 이래 욕 많이 먹었듯이 오드리 헵번이 그 역할 했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 일부러 한 게 부자연스러워서 뭐 오드리 헵번이 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존 호트는 우리가 몰랐던 내지는 덜 유명했던 배우였는지 몰라도 너무나 리얼하고 네. 인간성을 되찾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는 아주 그냥 신파는 아닌데 이렇겠구나.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부산행과 이 엘리펀트맨의 차이를 얘기한다면은 정서로 울려주는가 눈물을 뽑아내는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존 호트 이미 분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표정 연기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눈빛과 이 태도와. 캐릭터가 그 풍기는 에너지, 아우라. 이게 바로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빛과 약간의 몸짓만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제시해 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본 영화 중에 전 최고였어요. 갑 오브 갑이었고요. 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또 음악이 기가 막힙니다. 네. 플래툰에도 쓰였던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가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그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린치 영화에서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영화에서는 음악을 베베 꼬거나 그렇죠. 예. 장면에 소격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마치 쿠브릭이 Sing in the Rain을 부르면서 사람을 예. 쥐어패듯이 주로 그렇게 음악을 쓰는데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는 전공법적으로 그쵸. 정직하게 예. 썼어요. 특히 그 사운드 이상하게 쓰는 건 이레이저가 최고. 최고지. 그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음향 효과지 거의. 예. 근데 거의 그 플래툰에서 그 번지 당사 쓰러질 때만큼의 못지않은 장소 효과가 그럼요. 쫙 나오잖아요. 와 예. 진짜 이번에 그 현을 위한 아다지오 딱 나오는데 와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 다시 듣고 왔어. 그래서 오늘 닭살도 나 지금 생각해도. 저는 여전히 제 그 비전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스토리 처음에 이 영화처럼 그 비슷한 성경 영화 같이 얘기하는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 스토리. 뭐죠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 예. 예. 그 트랙스 타고 가는 예. 얘기. 사실 그것도 린치가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만들 수 있어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 영화는 노골적으로 예. 비극이지 사실. 놀라지만 예. 노골적으로 비극이잖아요. 예. 저는 이 작품 역시도 노골적으로 뭔가 좀 그런
다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리고 존 메릭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영화 속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천사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도 좀 기형이었고 이게 진짜 유전적인 원인인 게 이 이후에 가족들을 찾아보면 병력에 그런 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전병이로구나. 근데 영화에서는 그 예, 산업혁명식 빅토리아 시대의 그 예. 공장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환경에 예. 의한 그렇죠. 암시를 예. 주고 실질적으로 이 영화 보면 말이죠. 몇몇 카트 갑자기 좀 화질이 좀 흐려지는 거 못 느꼈습니까? 그거 자료화면을 갖다 써가지고 포커스가 좀 흐려지는 카트가 좀 몇 개 있어요. 하여튼 이 영화의 연출력으로 드디어 기괴한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의 연출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데이빗 린치에게 정말 거대한 오락 영화 연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듀. 아니지 바보야. 듀이 원래 아니었네? 저 듀는 조드롭스키가 했다가 엎어진 예, 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90년대 나온 것이고 요거는 예. 바로 바로 다음 게 뭐였죠? 갤럭시 파파로웨이 스타워즈. 스타워즈 연출 제안이 들어오지만 예. 이 당시면 저거죠 리턴 오브 더 제다이죠. 그러니까 이게 80년 영화니까 원래 예. 저거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겠네요. 어, 그러니까 77년을 루카스가 직접 연출했고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 80년 그때쯤 딱 제가 나왔거든요. 예. 자료에는 제다이의 귀환이라고. 제다이 나와요. 거예요. 제다의 기한인가? 예. 그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유니까, 거절하고 나서 예. 3부 그래서 아이 오브 니들 연출했던 그 사람이 연출했었죠. 그래서 리턴 오브 더 제다이 연출이 제안이 들어오지만 그걸 거절하고 데이빗 린치가 선택한 프로젝트는 이 바보야. 왜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듀 예. 듀에 관한 건 너무 많이 아시니까. 듀는 우리가 예. 조드롭스키 예, 조드롭스키 예, 특집 호드롭스키 때 예.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아무튼 원래 조드롭스키가 연출하려고 했다가 음. 이게 뭐 린치한테 넘어갔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결국 가가지고 폭망했다 정도까지만 이게 다 꼬인 겁니다. 스타워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창 다 꼬인. 금창 잘 나가던 시기에 살짝 스텝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듄 같은 경우는 개봉할 때 감독 이름이 알란 스미스였어요. 네. 오죽하면 예, 예. 그렇죠. 조드롭스키가 그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던 게 예. 16시간짜리 영화를 아, 만든다고. 너무 골질했어 사실. 예. 제가 또 같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편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듄 원래 오리지널 제작자는 그렇게 감독 막대하는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열어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제작비도 너무 크고 제작비가 예를 들어 한국으로 따지면은 100억 그래 당신 100억 찍을 수 있지. 근데 300억, 400억, 500억 늘어나고 저 이 영화 16시간짜리로 만들게요. 그 당시 그 조도롭스키가 요구한 제작비가 2억 불인가 그랬었어요. 2억 불이면 말이죠. 제작비 오바의 귀신인 그 카메론도 그때 당시로는 갓 에일리언 2편 정도 찍을 때라서 아직 달성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워크래프트 영화를 예. 그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으로 다 만드는 거지. 한 20시간 나오나요, 예, 그러면? 그렇죠. 16시간은 예. 모자릅니다. 하여튼 조도롭스키가 그렇게 기획을 했다가 무산된 영화를 데이빗 린치가 4시간짜리로 만들었지만 편집권을 다 빼앗기고 2시간보다 더 짧은 버전으로 개봉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개봉을 해서 워낙 버전이 많아서 러닝타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듄으로 쫄딱 망한 데이빗 린치는 예. 린치 형님은 빡이 도셨는지 예. 드디어 본격적인 악몽의 세계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죠. 다음 주에 할까요,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블루벨벳입니다. 알겠습니다. 예.